김형욱, 그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것은 지난 26년간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었습니다. 이른바 양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괴담으로 기록된 김형욱 실종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1979년 10월 7일 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바바리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검은색 푸조 차량에 몸을 싣고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3공화국의 중앙정보부장으로서 6년 8개월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박정희 정권의 신복 김형욱이었습니다. 주군을 위해 온갖 치부를 감춰왔던 그가 왜 돌연 망명자가 되어 주군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고 결국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26년 만에 국정원 진실위가 발표한 충격적인 살해 전말과 그가 남긴 막대한 비자금이 낳은 한 가족의 파멸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형욱 실종 사건. 1926년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난 김형욱은 공산학정을 견디지 못해 1946년에 월남을 한 후 육군사관학교에 8기생으로 입학하여 약 6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1949년에 졸업하였으며 그 후 1963년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4년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물입니다. 육사 시절에는 적극적이고 말없이 열심히 나서는 스타일이었는데 일찍이 박정희에게 발탁되어 박정희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박정희보다는 육사 동기인 김종필과 친밀했지만 군복무 시절 특정 조직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소신을 지키다가 박정희를 만나면서 박정희와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죠. 육군 제6관구 사령부 정보참모, 육군 제6관구 사령부 작전참모 등을 지냈으며 진급은 늦은 편이었습니다. 1960년 5월에 김종필, 길재호, 오치성 등 육사 8기생 중령 8명을 비롯한 고급 장교들과 함께 선배 장교들을 타도하려는 하극상 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겨우 위기를 넘기고 1961년부터 박정희와 5.16 군사정변을 기획하였습니다. 김형욱은 5.16 군사 쿠데타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그는 빠르게 권력 중심으로 올라서게 되죠. 그가 선택한 길은 단 하나, 권력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 그 결과 그는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이 됩니다. 바로 중앙정보부장. 당시 중앙정보부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기업, 모든 것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는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사냥개를 자처했습니다. 삼선 개헌이라는 오물을 온몸에 뒤집어쓰고 반대파 의원들을 고문하며 주군의 영구 집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용가치와 다하자 사냥개는 버려졌습니다. 1969년 전화 한 통으로 해임 통보를 받은 그는 분노에 휩싸여 책상이 크리스탈 재떨이를 박살냈습니다. 권력의 단맛을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보복에 대한 극심한 공포뿐이었습니다. 결국 1973년 그는 재임 시절 부정축제로 모은 거액의 비자금 2,600만 달러를 챙겨 미국으로 망명을 결행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죠. 1977년 그는 미국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장에 나타나 박정희 정권의 추악한 치부를 전 세계에 폭로합니다. 박정희는 독재자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박정희의 지시였다. 남산의 비밀 공작과 비자금 문제까지도 낱낱이 까발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태평양 너머 청와대의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정권은 당황했습니다. 민병권 무임소장, 김종필 등 거물급 인사들을 보내 회유를 시도했지만 김형욱은 완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의 회고록이었습니다. 김형욱은 6년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임하며 박정희 정권의 가장 은밀하고 어두운 사건들을 직접 주도하거나 목격한 인물입니다. 그의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5.16 쿠데타 과정, 부정선거, 정치공작 등의 내막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대중 납치 사건, 동백님 사건, 인혁당 사건, 정인숙 피살 사건 등 정권의 치명적인 사건들의 배후와 진상이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회고록 작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여자 관계를 포함하여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정권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원고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정권의 명운이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1977년 말 박정희는 중정차장 윤일균을 뉴욕으로 급파합니다. 윤일균은 김영욱의 탁자 위에 빳빳한 $100 지폐가 가득 든 가방을 밀어 올렸습니다. 정확히 50만 달러, 당시 강남 아파트 수십 채를 살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김영욱은 돈을 챙기고 원고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순순히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원고의 복사본을 일본 출판사에 빼돌린 상태였습니다. 1979년 4월 일본에서 회고록 권력과 음모가 출간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만년필이 부러질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중정부장 김재규의 목숨줄을 조이는 경고등이 되었습니다. 경쟁자 차지철 경호실장은 남산 기강이 썩어 빠졌다며 김재규를 몰아붙였고 드디어 파리에서의 잔혹한 사냥이 시작됩니다. 1979년 10월 미국에서 호화로운 망명 생활을 하던 김영욱은 왜 갑자기 파리로 향했을까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인기 여배우가 보낸 파리에서 만나자는 달콤한 유혹의 편지였다는 설. 또 하나는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그에게 거액의 전주를 소개해주겠다는 중정의 유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2005년 국정원 진실위의 공식 발표는 이렇습니다. 김재규의 지시를 받은 중정 요원들이 동유럽계 살인 청부업자 2명을 고용해 파리 외곽숲에서 그를 권총으로 사살하고 낙엽으로 덮었다는 것이죠. 진실위의 발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살해 도구인 권총이나 시신 등 결정적인 물증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경찰이 4개월간 숲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핏자국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설득력이 없었죠. 또 하나의 진실인 전직 중정요원의 고백은 훨씬 더 잔혹합니다. 김영욱이 파리 시내 북서쪽 외곽의 한 양계장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의식을 잃은 그를 거대한 사료 분쇄기에 집어넣어 닭모이로 처리했다는 소름 끼치는 증언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4개월간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 한 구, 핏자국 하나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일까요?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양계장 살해설은 2005년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가설이었으나 현재까지 그 진위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설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보부 특수비선공작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제기했습니다. 1979년 10월 7일 밤 파리 시내에서 김영욱을 납치해 마취시킨 뒤 파리 외곽의 한 양계장으로 데려가 대형 사료 분쇄기에 머리부터 넣어 살해하고 닭모이로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완전 무결한 방법으로 양계장을 고안했으며 김재규 라인이 아닌 박정희 대통령 혹은 차지철 경호실장의 비선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은 당시 언론 매체 간의 날카로운 진위 공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5년 5월 PD수첩은 이 씨와 동행하여 현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 씨가 범행 장소를 찾지 못했고 당시 프랑스 양재계장에 사람을 흔적 없이 분쇄할 정도의 대형 기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낮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시사저널은 PD수첩의 취재가 부실했다고 반박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시 프랑스의 실제 중형 닭 모이 기계가 보급되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인하며 살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강모 씨나 기자들은 분쇄기로 사람의 머리뼈 등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주장을 경멸하거나 믿지 않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계장 살해설은 공식 조사 결과인 권총 사살 및 낙연 매장설보다 훨씬 잔혹하고 완벽한 시신 처리를 설명해주지만 이를 입증할 물질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 현대사의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김영욱이 사라진 지 불과 19일 뒤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김영욱을 죽이라 지시했던 김재규가 그가 충성했던 죽은 박정희를 쏜 것입니다. 암살 경쟁을 벌였던 차지철 역시 그날 밤 쓰러졌습니다. 절대 권력자들이 한 달도 안 되어 모두 파멸해버린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영욱이 해외로 빼돌렸던 비자금, 지금 가치로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유산이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1984년 그의 법적 사망 판결이 내려지자 아내 신영순과 자식들은 이 막대한 재산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됩니다. 뉴저지의 초호화 저택에서 그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억만장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가족들은 평생 누군가 찾아와 자신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장남은 극심한 신경쇠약과 스트레스로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대리석 바닥 위로 아들의 시신이 실려나가는 것을 보며 늙은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백억의 유산을 두고 시어머니와 맏며느리는 추악한 진흙탕 법정 싸움을 벌였고 결국 가족의 인연은 무참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권력은 한 줌의 신기루였고 피 묻은 돈은 남겨진 가족의 영혼을 가두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김영욱 실종 사건은 26년 만에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물증 없이 여전히 억측과 낭설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라진 부장,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시신. 여러분은 그날 밤 파리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권력의 허망함과 피 묻은 유산의 저주, 김영욱 실종 사건은 여전히 우리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블랙박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